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을 가진 사람들, 힌두신의 인격체로 대우받았지만 현재는 매출과 구걸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최하층민 인도 히즈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도를 좀 길게 여행하신 분이 있다면 한 번쯤 여자들보다 더 화려하게 옷을 입고 노래를 하며 춤을 추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굳이 여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여행 유튜브를 보면 가끔 등장하죠. 이들은 결혼식이나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기도 하고 길거리 기차역 혹은 버스나 기차 안에서 마치 삥 뜯는 것처럼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여자처럼 옷을 입고 있어서 여자인가 싶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이질감이 들죠. 이들이 오늘 주제인 남자도 여자도 아닌 히즈라입니다. 트랜스젠더 같은 거 아닌가 싶지만 아니죠. 전혀 다릅니다. 히즈라는 고대부터 있었던 집단이거든요. 좀 옛날이긴 하지만 2011년에 인도에서 시행한 인구 조사를 보면 히즈라라고 분류할 수 있는 인구가 약 48만 명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을 제3의 성별이라 응답한 48만 명 모두가 히즈라라고 해도 실제보다 턱없이 부족한 숫자거든요. 히즈라들은 사회적 낙인, 차별 때문에 상당수가 정체성을 숨기거나 아예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응답한다고 해도 그냥 여성, 그냥 남성으로 체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인구조사는 실제 히즈라의 수가 얼마냐를 추정하기 힘들죠. 최근에는 세상이 좀 개방적으로 변해서 응답하는 숫자가 늘어났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인도는 2011년 이후로 공식적인 인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최신 자료입니다. 그리고 히즈라에 대한 인식과 대우도 별반 달라지지 않아서 똑같을 테고요. 현재도 히즈라들이 결혼식이나 아이의 탄생을 축복하기도 하지만 사실 현대 히즈라는 주로 구걸이나 매춘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에이즈죠. 히즈라만 따로 조사한 게 없기에 트랜스젠더까지 포함해서 나온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에이즈 감염률은 3.8%입니다. 인도 평균은 약 20배에 달하는 수치죠. 만약 히즈라만 따로 빼서 조사할 수 있다면 수치는 여기서 훨씬 더 올라갈 테고요. 그럼 왜 히즈라들은 구걸과 매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냐? 문맹률도 절반 수준에다 92%가 경제활동에서 배제되어 있거든요. 차별 때문에 취직도 못합니다. 흥미로운 건 히즈라는 과거 인도에서 성스러운 존재, 신성한 존재였다는 점이죠. 히즈라의 사회적 지위가 땅에 떨어진 건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트랜스젠더도 아닌 제3의 성별을 가진 히즈라는 어쩌다 인도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가장 차별받는 존재로 밀려나게 된 걸까요? 일단 히즈라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흔히 트랜스젠더 동성애자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다르죠. 남자에서 여자로 성별을 바꾸거나 동성을 좋아하거나 멋이라든 간에 이들은 성별이 있긴 합니다.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었으면 여자고 동성을 좋아해도 자기 성별은 있죠. 논 바이너리라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성별체계에 속하지 않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이것도 조금은 다릅니다.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가 논 바이너리죠. 하지만 히즈라는 애초에 사회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신체적인 개념이죠. 태어날 때 남성의 성기도 여성의 성기도 아닌 중간쯤에 위치한 생식기 분화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생물학적으로 생식기로 성별을 분류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인도에서는 히즈라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간성 혹은 인터섹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내부 생식기와 외부 생식기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인터섹스는 유니콘같이 엄청 희귀한 케이스도 아닙니다. 2,000명 중 1명꼴로 태어나거든요. 한국에도 약 2만 명 정도가 있다는 말이죠. 조선왕조실록에도 사방지와 임성구지라는 두 인터섹스 인물이 기록되어 있으니 어느 문화권 어느 시대에서나 있었던 이들입니다. 어찌되었든 국가마다 문화마다 이들을 대하는 방식이나 인식이 달랐을 뿐 존재했고 인도에서는 히즈라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또 인터섹스라고 해서 모두가 히즈라인 건 아닙니다. 인터섹스로 태어나는 게 1차고 2차로 남성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여성처럼 행동하고 여성의 옷을 입고 다녀야 히즈라죠. 그럼 여성 아닌가? 그건 또 아니죠. 히즈라는 인도 사회에서 남성의 역할도 여성의 역할도 아닌 히즈라만의 역할을 수행했고 인식도 다른 말 그대로 제3의 성을 가진 이들이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고대부터 근대까지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되었고 인터섹스인 이들은 번외인 특이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인도에서도 특이한 존재는 맞았지만 다른 문화권과 달리 하나의 역할군으로 인정해 주었죠. 몇백 년 전이 아니라 고대부터 말이죠. 고대 인도의 종교 문헌이나 법전, 연대기 같은 것들을 보면 히즈라가 인도 사회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카마수트라에도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별을 가진 트리티아 프라크리티가 등장하고 고대 인도의 법전이자 연대기인 마누 법전에도 남성과 여성의 정자가 동등하게 혼합되면 세 번째 성이 태어날 수 있다고 나와있죠. 이들이 인도에서 신성한 권위를 가진 존재임은 인도의 영혼이
성이라 불리는 서사시인 라마야나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라마야나에는 왕자 라마가 왕실의 암투와 계모의 속임수로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숲으로 추방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마가 왕국을 떠날 때 라마를 존경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라마를 사라유 강변까지 따라왔는데 라마는 따라온 사람들에게 나의 형제자 및 남성과 여성 여러분 부디 돌아가십시오. 저도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떠나죠. 14년이 지나 라마는 약속대로 다시 돌아왔는데 사라유 강변에 머리와 수염이 엄청 긴 사람들이 라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4년 전부터 사라유 강변에서 라마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죠. 라마가 아니 내가 돌아가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여기 있냐고 묻자 이 사람들은 당신은 떠날 때 남자와 여자들에게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라고 답하죠. 이들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히즈라였습니다. 라마는 감동해서 이들에게 축복을 내릴 수 있는 특별한 권능을 하사하죠. 이 이야기가 히즈라가 지금까지도 출산이나 결혼식에 찾아가서 성스러운 축복을 내리는 이유고요. 이것들을 쭉 보면 인도에서 히즈라들이 적어도 차별받는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힌두교 안에서 나름 역할을 하며 살던 히즈라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슬람 왕조인 무굴 제국이 인도를 차지했던 시대에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1526년에 시작된 무굴 제국 시기 히즈라는 왕실과 귀족 가문의 손발로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죠. 조선시대 내시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당시 왕실에서 일하던 히즈라들은 크와자 시라라고 불렀는데 크와자는 진정한 주인이라는 뜻이고 시라는 장식하다라는 뜻이죠. 즉 주인을 모시는 핵심 측근이라는 말입니다. 하렘 다들 아실 겁니다. 이슬람 지배자들은 궁정 내에서 거대한 하렘을 만들었는데 하렘이라는 단어가 좀 현재에 와서는 성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과거 하렘은 성적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었죠. 주목적인 후계자를 만들고 교육하고 이 안에서 인재도 골라내는 것이었습니다. 황실의 여성들을 보호하는 신성한 공간이기도 했고요. 사실 따져보면 좀 규모가 크다 뿐이지 특징이 좀 있다 뿐이지 이런 게 없었던 왕실은 없었죠. 내명부나 다를 바 없습니다. 황비와 술탄의 어머니도 하렘에서 살았고요. 하렘 안에 있는 여성들의 권력도 막강했죠. 문제는 이 하렘을 누가 지키는 거였습니다. 여자에게 지키라고 하는 건 남자가 쳐들어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거고 그렇다고 남자에게 지키라고 하면 내 별의별 사건 사고가 다 터질 게 뻔했죠. 금방 말했듯 황실의 여자들, 술탄의 여자들이 있는 곳이자 차기 술탄을 만드는 곳인데 남자 보고 지키라고 했다가 다른 남자의 자식을 임신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임신했다고 해서 걸러낼 수도 없죠.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으니까요. 애초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하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적합한 인재들이 있었죠. 남자도 여자도 아닌데다 거세까지 해서 문제를 일으킬 염려도 없는 이들 히즈라였습니다. 왕실의 하수인으로 히즈라보다 적합한 이들은 없었죠. 자손을 낳을 수 없다는 건 반대로 챙겨야 할 가족도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히즈라들은 자신을 발탁해준 주인에게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충성을 바쳤죠. 처음에는 하렘 문지기, 심부름꾼, 경호원 정도였지만 공부도 가르쳐보니 잘하고 남성들의 공간인 마르다나를 비롯해 성별 상관없이 모든 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기에 별의별 비밀 이야기들까지 전부 듣고 주인에게 다 말해주었습니다. 어느새 히즈라들은 단순히 권력자들에게 밀착한 하수인을 넘어 권력자의 자리까지 올라갔죠. 정치 고문부터 시작해서 행정관, 군사 지휘관, 외교사절, 심지어는 지방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히즈라들은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의 시설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때 크와자 시라가 전부 히즈라는 아니었습니다. 크와자 시라가 되기 위해 거세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여전히 진짜 히즈라는 인터섹스로 태어나 있으니 크와자 시라라는 환관이라는 개념 안에 히즈라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히즈라의 개념도 좀 확장되었죠. 간성 인터섹스로 태어나 거세해야지만 히즈라였다면 어릴 때 거세된 남자도 히즈라 공동체 안에 들어왔거든요. 찬란했던 히즈라의 전성기는 아쉽게도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인도의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18세기 이후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인도의 패권을 장악하고 영국의 직접적인 식민 지배가 시작되면서 히즈라의 지위는 지하로 추락하게 되죠. 기독교적 도덕관에서 살아온 영국인들 눈에 히즈라는 악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보수적인 빅토리아 시대였기에 더 심했죠.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굴 제국에서 높은 지위를 누렸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이게 왜라는 반응이 나올 뿐이었죠. 이상한 소문도 돌았는데 히즈라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규모를 키우기 위해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강제 거세시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영국 관리들은 이 소문을 믿었습니다. 결국 히즈라들은 부도덕한 건 둘째치고 개가천선 불가능한 집단으로 간주되었죠. 히즈라를 없애지 않고서는 인도를 근대화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법이 1871년에
제정된 범죄 부족법이죠. 범죄 부족법은 한마디로 히지라는 태어날 때부터 탄생 자체가 범죄다, 히지라 공동체는 범죄 부족이다죠. 결혼식이나 아이의 탄생의 축복을 내리는 바다일을 전면 금지하는 건 물론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아닌 자가 여성의 옷을 입거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히지라 공동체에 들어온 아이들도 납치된 아이들로 간주해서 전부 뺏어버렸죠. 실상은 간성으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었지만요. 결정적으로 경찰이 히지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이름과 거주지,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24시간 언제든지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말이 감시와 확인이지 내 체포든 뭐든 절차를 생략하고 알아서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었죠. 이외에도 재산을 물려줄 수 없는 등 법이 상당히 디테일했는데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영국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합니다. 지금 히지라들을 찾아서 죽일 수는 없으니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신입 히지라, 새로운 히지라가 생겨나지 못하게 만들어서 명맥을 끊겠다였죠. 영국의 목적은 반은 성공 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히지라들의 토지, 연금, 재산은 한 세대가 지나면서 전부 사라졌고 길거리에서는 물론 공공장소 그 어디에서도 히지라는 찾을 수 없게 되었죠. 처음에는 히지라들을 안쓰럽게 보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고 여러 소문에다 범죄자라고 하고 법도 있어서 진짜 범죄자이기도 하니 어느새 히지라는 범죄자라는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민간에서도 차별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히지라를 없애는 건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빡세게 히지라들을 규제하다 보니 인터섹스로 태어난 이들은 사회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게 되면서 탄압받는 집단이긴 하지만 히지라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히지라는 더 음지로 더 비밀스러운 존재가 되어 자기들끼리 몰래 명맥을 유지해나가는 집단이 되었죠.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니 이런저런 일들을 시도해봤지만 사회에서 히지라들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택한 건 매춘과 반협박인 구걸이었죠. 히지라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구걸을 해야 하지만 히지라가 된다면 좀 더 공격적인 구걸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나왔듯 히지라는 축복을 내릴 수 있는 권능을 받았고 이걸 이용해서 결혼식, 아이의 탄생에 축복을 주고 돈을 벌었는데 이제 이걸 못하니 반대로 해석해서 돈을 달라고 구걸하고 안 주면 저주를 내리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춘도 저주 구걸도 꽤 잘 먹혔습니다. 큰 돈은 아니어도 생계를 유지할 정도는 되었죠. 문제는 너무 음지에서 매춘을 하다 보니 성병은 물론 에이즈에도 무방비하게 노출된 데다 매춘과 저주 구걸로 일반 사람들이 히지라를 범죄자를 넘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까지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시간은 흘러 1947년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히지라들은 기대에 가득 찼죠. 찬란했던 시절로는 못 돌아가도 사람처럼은 살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범죄 부족법도 폐지되었죠. 과거와 같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시 사람들은 축복을 받기 위해 히지라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고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갔죠. 축복을 위해 히지라를 찾는 것도 잠시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히지라의 축복을 믿는 사람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범죄자,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 식민지 시절 굳어진 히지라에 대한 인식도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지 않았고요. 해악을 끼치는 존재인데 축복이나 저주 같은 힘이 없다면, 두려움이 없다면 그냥 차별받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히지라들은 다시 구걸과 매춘에 나섰고 인식은 더 나빠졌죠. 히지라라는 말 자체가 욕이 되었을 수준이니까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인권도 많이 올랐고 성이나 성별 같은 젠더, 동성애 이런 것도 많이 평등해져서 히지라도 좀 괜찮아진 거 아니냐? 진짜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히지라들 중에서도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차별 금지와 자신들의 권리를 외쳤고 2014년 인도 대법원이 히지라를 제3의 성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죠. 히지라가 변호사가 된 사례도 등장했고요. 근데 뭐 이게 다입니다.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해준 게 끝이고 히지라가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기사에 낼 만한 일이죠. 인식은 그대로고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인도 사회에서 히지라들은 불가촉 천민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게 현실이죠. 그럼 해결법이 있냐? 없죠. 히지라 이전에 해결할 문제가 산더미인데 아직 카스트 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었는데 위생도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했는데 히지라 차례가 오려면 몇십 년 아니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야 가능할 겁니다. 권능을 하사받아 축복을 내리는 존재에서 권력의 중심까지 올랐지만 불가촉 천민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이들 히지라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